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봄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상암동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출발하기 전에 우산 꼭 챙기셔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죠?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이것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수능 작년에 비해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죠.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 문제인지 입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UA 중앙교육의 평가이사시죠. 이만기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예. 한 3달 고민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수능 네. 개선안. 물론 네, 시안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렇게 계속 수능 출제 오류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재작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시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에 대한 그 지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그대로만 실천이 된다고 하면 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죠. 교육평가원 중심으로만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시안에서는 외부의 교과 및 평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제 전략을 수립한다. 이 얘기인데요. 그죠? 네. 근데 교청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죠 이게? 한국교청의 평소의 주장과 연관되어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교청은 이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출제진이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네. 두 번째는 이 교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도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그 주장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수능을 문제예능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세 가지 논의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교청은 뭐 요번 안에도 불만이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 교육부의 생각은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 분석위원회를 만들어서 출제 및 검토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두 의견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은 수능 출제 오류라든지 그동안 난이도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이만기 이사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제도의 문제보다는 시행의 내용과 충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도가 좋다 해서 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예. 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내용물도 잘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시행의 문제라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여태까지 수능이 그렇게 난매상을 보였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적당히 넘어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으면 그걸 처절하게 토론을 해서 완결져야 하는데 예.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리고 문제를 내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검토를 제대로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정말 난상 토론했더라면 이런 오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고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동안 오류가 있었던 생명과학이나 세계지리 같은 문항들이 실제로는 예.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그 반발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묵살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수능 분석위원회나 또는 이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면
아마 그런 문제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논쟁에서 다른 쪽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의 평가위원들이나 출제위원단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시행되는 그 안은 이제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을 분리해서 예. 객관적이고 엄정한 문항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예. 두 번째로 검토위원장을 이제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예. 검토위원단하고 출제위원단을 대등한 위상으로 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BS 교재 연계율인데요. 지금 이 시행법은 내년까지 70%로 유지하겠다 이 얘기인데 네. 그 이만기 이사께서는 EBS 교재 연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실제로 지금 70%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국어나 수학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그대로 이용하는 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문제는 영어인 경우에 70% 연계가 되면서 거의 지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테스트가 아니라 한글에 대한 국어 시험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근본적으로 많더라고요. 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좀 수정돼야 한다. 물론 이제 사교육 절감이라는 그 대원칙 아래에서 EBS 연계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상에서 70% 연계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교육 연계. 사실 이거는 수능 문제도 있고 또 수시에 있어서의 내신과 수능의 반영 비율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이도 조절.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애는 물수능이라 그러고, 예? 이게 난이도를 이렇게 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변별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힘든 모양이죠. 예? 저희들끼리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이게 해마다 집단이 변하기 때문에,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난도 조절이 어려웠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 해가 어려우면 한 해가 쉬웠던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그 평가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 예. 사실 그 수능 분석위원회나 문항점검위원회 뭐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그 데이터 분석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덤벼들면 일단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데이터 분석 시간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전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어느 영역이 제일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실제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것, 지난해 만점자 비율이 한 4.3% 정도 나왔던 수학 B 자연계형이 보는 그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3.37%가 나왔던 영어 영역에서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부는 또 자료를 내서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만점자가 과다 발생한 과목을 좀 억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수학 B는 분명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학 B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이것 때문에 입시 전략을 이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학생들이나 학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는 거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수능 전략 올해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냉정하게 보면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겠죠. 마음가짐.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경건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EBS 교재에서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만반의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지금 혹시 그 청취자들이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분석을 내놓은 것들이 사교육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 중에는 혹시 이 사교육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평가원들의 그 문맥을 보면 평가원의 발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2015 학년도처럼 만점자가 과다 발생하여 실수 여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수험생들은
EBS 문제를 외우기보다는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스스로 뭔가 찾는 연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그 시안에 추가돼야 될 부분 같은 건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다고 봐요. 다 나왔다. 다만 이제 교총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 이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들의 과다 선정, 요거는 좀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선후배 관계를 얽히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묵살되는 그렇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지금 사교육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능과 내신의 비율, 지금의 추세가 내신이 좀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대학 가는 과정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비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예. 일단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2016, 2017, 2018공이 학생부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공부에 좀 더 충실하고 사교육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예. 앞으로 대학의 입시는 어떤 학교, 어떤 담임교사를 만나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운명처럼 담임교사를 잘 만나서 지도를 잘 받아야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사교육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대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수능도 운명이에요. 이게 보면은 대학 가는 게 운명은 운명이에요. 이게 갑자기 그냥 감기라도 들리면 못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UA 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이사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달에 열릴 두 차례 A매치에 출전한 축구대표팀의 명단이 어제 슈틸리케 감독에 의해서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오는 27일에 대전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경기를 갖고요. 그리고 31일에 서울월드 경기장에서 뉴질랜드하고 싸우게 됩니다. 예. 이 두 경기가 피파가 정한 공식적인 A매치 데이에 열린 대회니까요. 경기니까 국내패뿐만 아니라 해외파도 모두 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원시티 기성용, 레버쿠젠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해외파 선수들이 포함이 됐고요. 국내파 선수 중에 주목을 끈 거는 과연 이동국과 김진욱이 포함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두 선수가 부상 때문에 아시안컵에 뛰지 못했죠. 근데 이동국 선수는 제외가 됐고요. 이동국 선수가 최근에 다시 어제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골도 넣고 했는데 출전 시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슈틸리케 감독 이번 대표팀 선발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예. 김신욱 선수는 예비 명단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K리그에서 지금 교체로 출전하고 있거든요. 예. 골은 넣긴 넣었으니까 일단 상태를 좀 보고 다른 공격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추가로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지동원 선수, 아우구스부르크 소속이죠. 예. 오래간만에 대표팀을 뽑혔어요. 지금 뭐 최근에 7경기, 팀에서 치는 7경기 중에서 6경기를 선발을 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몸 상태가 좋다. 브라질 월드컵 이제 이후에 대표팀에 못 뽑혔는데 이번에 슈틸리케 감독의 처음으로 이제 걸음을 받았고요. 국내 선수 뭐 제2의 이정엽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선수 중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 중에서는 전북의 공격수 이재성 그리고 수원의 미드필더 김은선 이런 선수들이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고 A매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예. 자, 농구 얘기인데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요. 네. 최고의 명작이니까 재계약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계약 조건이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예. 이제 계약이 이번 시즌 끝나는 거로 그러니까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에 계약이 끝납니다. 유재학 감독이. 예. 모비스에서 감독 생활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제 재계약을 새로 했는데 계약 기간을 5년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 5월까지가 연장이 되는 거죠. 예. 연봉은 발표를 안 했는데 아마 국내 지금 프로농구 감독 중에 최고 연봉이 4억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KT의 전창진 감독이거든요. 예. 그거보다 훨씬 넘고 아마 취재해본 결과
6억 원 정도에 이르는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계약 기간 5년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웬만한 감독을 5년이나 팀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감독을 믿고 있다라는 뜻이죠. 뭐 아시겠지만 유재학 감독 이전에 전자랜드 시절부터 모비스까지 계속 지금 감독직을 11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감독이 한 번도 경질 되지 않고 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5년을 더 채우게 되면 뭐 한 20년 가까이 감독을 이제 하는, 한 해도 빠짐없이 감독직을 하는 그런 감독이 되게 됩니다. 예. 모비스에서는 지금 11시즌을 뛰었는데요. 감독으로 11시즌 동안 모비스를 이끌었는데, 예. 그동안, 그러니까 11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 5번, 챔피언 결정전 우승 4번,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뭐 성적으로 보나,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보나, 뭐 최고 대우 감독, 대우를 해줄 자격 있는 감독이죠. 이게요, 이 20년 정도 만일 계속해서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분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역시도 또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사람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믿을만하고 계속 맡겼을 경우에 이 팀이 좋아질 거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재 감독을 제가 가까이 취재해 보면은 훈련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감독은 별로 없어요. 이제 감독이 좀 피곤하거나 코치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재학 감독은 구단의 공식적인 행사 때문에 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 한 번도 훈련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 성실한 거죠. 그리고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두 번째 선발 시범 경기 선발 등판이 됐는데 3이닝 던지고 3실점했네요. 네, 뭐 결과 성적으로 보면 조금 불만족스럽거든요. 예. 류현진이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3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고 볼넷 하나 주면서 3실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이닝 3실점이니까 9이닝으로 따진다고 하고 9실점을 했다는 방어율이 9라는 얘기인데요. 예. 네, 경기 내용은 괜찮았어요. 류현진이 뭐 잘 맞는 타구가 별로 없을 정도로 선수를 이제 잘 잡아냈는데 3회에 수비진의 실책이 계속 겹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 면에서는 조금 실점을 안 해도 되는 실점을 했어요. 특히 3회 2, 3루에서 마틴이라는 선수를 상대로 몸쪽 공을 던져서 1루 쌍벌이 됐는데 1루수가 이 타구로 뒤로 흘렸어요. 예. 그러면서 2루 3루 주자가 다 홈을 밟았고 이어진 위기에서는 또 포수가 2루로 던지는 송구가 원바운드 되면서 또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자가 한 명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기록으로 보면 3이닝 3실점 뭐 못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크게 실망할 내용은 아니었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벽이나 그 밖에 어떤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래피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반항적인 청소년이나 흑인과 같은 그 소수민족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단순한 낙서에서 벗어나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 차량에 그래피티를 그리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서 철도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하철 역사 17곳이 뚫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공공시설에 그래피티를 그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분 외국인 소행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까지 와서 그래피티를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한국의 그래피티 작가죠. 레오다브 최성욱 씨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피티로 우리 레오다브님은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그 지하철 차량에 그래피티 그린 사건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호주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랬다. 그렇게 아마 추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뭐, 일단은, 저희 나라에서 하는, 우리나라에서요? 태그네임이나, 그림 스타일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여기저기 알아봐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CCTV에 나온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결정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각 나라마다 어떤 그래피티마다 이 특징이 있나 보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일단은, 뭐,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색감 같은 게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추측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나라가, 뭐, 좀 좁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피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 대부분은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기차 같은 데다가 직접 하지는 않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여기저기 검색을 한다거나 수소문 하면은 좀 잡힐 확률, 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도 많이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곳에다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있긴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이라는 곳에 이런 기차에나 뭐 전철에 되어 있는 그래피티가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이쪽까지 와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레오다브님은 한 얼만큼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98년도부터 계속 98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빼면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6년이요. 근데 이제 공공장소에서 많이 그리시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공공장소나 아니면은 뭐 상업적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상업적으로 연락이 올 때도 있군요. 예.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 예? 인테리어 같은 거나 뭐 야외 뭐 이벤트 행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걸 그래피티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여쭤봐도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힙합 문화 같은 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이제 가수 같은 것, 가수들 부분도 이제 좀 댄스 음악 같은 거나 예. 뭐 힙합 음악 같은 게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들어올 시기? 그때 이제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힙합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제 동아리방 같은 거를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를 힙합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벽에다가. 동아리방 벽에다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면서도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그리는 건 불법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벽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피티 작가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2012년인가 뭐 11년쯤에 그 무궁화호에도 한번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누가 했어요, 작가가. 그걸? 예? 누가 했습니까? 우리나라 작가가. 우리나라 작가가. 예. 처벌을 받았어요? 그 그래피티 작가가? 아마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홍대 앞 같은 데에는 그래피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도 불법인가요? 예, 아무래도 다 불법이에요? 허가를 받고 한 건 아니겠죠.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나요? 지금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서울의 압구정 쪽에 보면 이제 터널이 있잖아요. 그 한강 쪽으로 빠지는 터널이 있거든요. 여우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길. 예. 뭐 토끼골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토끼골. 거기를 밤 10시인가? 10시부터 한 새벽 5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에는 할 수 있게 돼 있긴 해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혐오스럽거나 뭐 욕이라던가 이런 것만 쓰지 않는다면 예. 거기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궁금한 게 남이 그려둔 그림을 또 지우고서 자기가 그려도 괜찮습니까? 그 합법적인 장소라 하더라도 뭐 소유권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예,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이 사람보다 이 작가보다 잘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게 덮는 게
어떻게 보면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긴 하죠. 예. 이 그래피티를 따로 배우는 건가요? 아무래도 굉장히 벽면이 크기 때문에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제가 시작할 때는 따로 배울 곳은 없어가지고 그냥 거의 하셨는데. 예 저랑 비슷한 나이에 시작하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예. 지금은 뭐 저도 그렇고 몇몇 팀들에서도 이렇게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팀을 이루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두 명이서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해외 어느 정도 갔다 오셨어요? 해외는 저는 이제 프랑스 쪽만 프랑스나 중국 쪽 갔다 왔는데요. 그런 거 좀 이제 아무래도 거리 미술이 많이 발달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피티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리트 아트 전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그래피티, 스트리트 아트, 독일도 엄청나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이 안 그려진 벽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 앞으로 그래피티가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뭐,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뭐, 벽화 사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마을 살리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래피티보다도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피티도 많이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도 정말 멋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피티로만 본다기보다는 스트리트 아트 전반적으로 이제 넓게 보면은 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교육을 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이런 인천시나 뭐 서울시나 아니면은 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곳이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그냥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교육을 할 때 항상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곳에서 시작이 됐지만 너네들 나중에 이제 그래피티를 더 전문적으로 배울 때는 자기가 그림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트리트 아티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 최성욱 씨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경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국제적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도 보고 또 외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국제시장이라고 이름 붙인 코너죠.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그 중국 최대 정치 행사라고 얘기하는 양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말이에요. 양회가 네. 끝났죠. 그죠? 네, 끝났습니다. 예, 옛날에 양회 그러면 시멘트.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자, 양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정치 제도가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양회, 한국의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걸 줄여서 이제 정협이라고 부르고, 전국 인민대표회의, 이걸 줄여서 이제 전인대라고 부르는데, 이 두 대회를 합쳐서 이제 양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예. 꼭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연초에 이제 3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은 과거에 그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내전을 그 중단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회합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이 정협의 시초였는데, 예. 엄밀하게 보자면 그 이후에 이제 국민당이 배제되고 친공산당 계열의 범정치 세력이 정부 수립을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정협입니다. 한동안 그래서 중국의 입법기관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대임이 그 만들어지면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정협은 현재 같이 그 정책 자문기관의 성격이 이제 짙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국 인민대표회의,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 정도가 될 텐데, 이게 네.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협과 이 전인대의 관계를 일부 국가의 그 상하원 기능과 이제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 사법, 심지어는 그 감찰기관까지도 이 전인대의 감독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인대를 단순한 그 입법부로만 보기는 어렵고요. 기본 법률 재개정뿐만 아니라 이 국가 주석이라든가 부주석에 대한 선출, 파면권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전인대의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는 그 입법기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헌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대한 해석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그 헌법재판소 역할까지도 같이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뭐 완전히 자본주의지만, 네. 실제로 권력 구조는 사회주의식이어서, 그렇죠.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도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사실상은 모든 걸 결정을 하죠. 예.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중국 공산당 조직도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주 천천히이긴 하지만 중국의 권력 구조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전인대 위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 후보자하고 그 정원이 동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그 찬반만 묻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선거가 아니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80년부터 이 차익 선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보자가 이제 반드시 정원보다 많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을 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그 내년도 예산안 결의안 투표에서 반대표가 무려 304표나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전체 전인대 의원 수가 이제 2,483명이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거의 뭐 적은 숫자지만 이게 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거든요, 반대표가. 그래서 길게 보면은 전인대가 조금씩은 견제 기능의 역할을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양회의 특징은 뭘까요? 몇 가지 나눠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정책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치 철학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돼서 완전히 그 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중국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유 철학을 하나씩 이렇게 양산해 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예를 들자면 막스 레닌주의라든가 이제 마오이즘, 이어서는 덩샤오핑 이론, 이렇게 과거에는 사람 이름을 딴 이론들이 이제 중국 통치 철학의 맥을 이어왔는데, 장점인 전 주석 이후로는
그 아무래도 권력이 이제 그 전만큼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을 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 대표 주요 사상이라든가 뭐 과학 발전관 이건 후진타오 경우죠. 예. 이런 그 지도자들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 다른 이름으로 이제 통치 철학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 4개 전면이라는 새로운 이 통치 철학을 그 사상을 이번에 전인대 통해서 이제 공식화시킨 겁니다. 그 중국은 이 사자성어 이게 참 재밌어요. 그렇죠. 예. 4대 전면 뭐 이게 뭡니까 4개 전면이? 예, 이게 한자어로 이제 네 개의 그 전면 그 플랜이라는 뭐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강 사회 건설, 그러니까 소강 사회라는 것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가는 길의 이제 중간 단계를 말하는데. 예.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 그다음에 의법 치국, 의법이라는 법인에 또 들어가죠.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부쩍 그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 전면적인 당 건설 이렇게 네 가지 플랜을 제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 기강부터 이제 다 잡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하나의 키워드만 꼽자면 역시 개혁이죠. 개혁. 예, 이번에도 보니까는 그 정부 업무 보고 당시에 리커창 총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무려 77번이나 사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특히 그 지도층의 비리 척결에 그 정권의 운을 걸었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혁 뒤에는 이제 그 사법부문 업무 보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민 검찰원 그다음에 규율 검사위원회 이런 데서도 업무 보고를 봐도 관료 부패 척결이 제일 많이 그 가장 중심에 와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뭐니 해도 중국도 이 민생 분야의 실적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경제가 핵심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제 경제가 90%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예. 이거는 뭐 독재 국가도 피할 수 없는 뭐 민생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른바 그 뉴 노멀 시대의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과 관계되는 민생 분야 발전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됐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노후 대비라든가 건강, 관광, 문화 이런 그런 서비스업이 또 많이 얘기가 됐고 그 정보 소비 촉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국내 소비 확대 이런 그 추진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 뭐 많이 중국 소식에서 들립니다만 유독 식품 생산 판매 여기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많이 나왔었고 이런 유형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법들을 개정하고 그 식량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도의 개혁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기업들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밀접하니까 그렇죠. 이런 법률적 어떤 변화 정비를 좀 우리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수출 품목 중에서 그 중국에서의 그 수입 기준치 미달로 전량 폐기된 적이 한번 있었죠. 예. 이런 일이 앞으로 뭐 더 생기면 더 생기지 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식품 기업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문화 부문에도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는 그 주변국 특히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예를 세계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이라는 그 소식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중국의 서법을 유네스코에 빨리 등재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팀을 꾸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에 관련되는 다양한 대책 마련 이런 것들도 이번에 전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 얼핏 보면 A2B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AIIB 이 두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그 중국이 전통적 방식의 군사 대국에서 이제 그 미래의 목표인 금융 강국으로 가겠다는 지금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묘하게 이 군사력 이슈인 사드 문제에서는 중국이 방어적인 공세를 하고 있고 예. 금융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좀 펴고 있거든요. 그 반면 이제 미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고 이 사드 문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그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거는 중국을 위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그 조기 경보 장치인데 이게 이제 좀 주장이 엇갈립니다. 어떤 쪽에서는 유효 탐지 거리가 사실 이게 뭐 600km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중국까지 가지 못한다. 이게 중국을 노리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에서부터 이게 4,800km까지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국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과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어서 일단 어떤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판단은 일단 배제를 하고요. 제 생각으로 이제 예상만 해본다면은 결국 약간 수정된 형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고요. 예. 반대로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명분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사드는 미국 쪽 말을 좀 듣고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결국 중국과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인데 중국이 지금 5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총 1,000억 달러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500을 다른 나라 투자를 받아가지고 세계은행 설립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이제 50% 대주주로 이제 남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주도의 지금 월드뱅크죠. 그 세계은행 또 일본이 상당한 지분도 가지고 있죠.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 이런 거 맞서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그 금융시장을 좀 이렇게 쥐락펴락 해보겠다 이런 이제 야망이 있는 건데.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 주도의 국제은행이 과연 그 본연의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느냐. 어제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또 강하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심을 보내고 있는 건데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히 그 명분 싸움에서는 지금 선점을 못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G7 국가들마저도 줄지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할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어떻게 보면 그 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에서의 그 달러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스라엘 총선 얘기도 좀 해보죠. 이스라엘에서 어제 총선 있었죠?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투표가 마감됐는데 결과는 아직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전체 이제 유권자가 588만 명인데, 크네세트라고 부르죠. 의회. 20대인데 이번에 120석의 주인을 뽑는 선거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 우파죠. 리쿠드당이 상당한 불리하게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리쿠드당이 20에서 22석 정도 확보를 해서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미국 의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미국 공화당 총재 아니냐 네타냐후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국내 선거용이었다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번에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 연설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아마도 미국하고 그렇게 위험 수위까지 넘나들면서 갈등을 키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좀 보기에는 불안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 하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 좌파 시오니스트 연합이 전체 의석 가운데 24석에서 많게는 26까지 확보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투표 결과가 이대로만 끝난다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스라엘은 양당 체제라기보다는 다당 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워낙 많은 당들이 의석을 지금 쪼개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당이 된다 하더라도 120석 중에서 25석 정도 가지고는 결국은 그러니까 당 대표의 정치력에 따라서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1위를 달리는 시오니스트 연합의 헤르조그 대표가 좀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는 있습니다만 좀 유약하다는 평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원 내각제 특성상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세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어제 정부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 해킹,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세계 보안 엑스포 2015 홈페이지가 지금 먹통이라고 합니다.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동시에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홈페이지도 접속 불가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과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오늘 하루도 좀 어수선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